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참사 관련 이제 검찰 수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일면 톱을 보겠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승객이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 검찰의 결론이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해경에다가 그래서 과실치사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실을 저질러서 예.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예.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고도 방치했다면은 또 해경에 해야 할 일이 해난 구조라면은 보고도 그냥 방치했다는 거는 이게 고의적 살인 아닌가요? 이걸 과실치사로 볼 여지가 있는 건지 의문인데요.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아침 10시 17분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는 선실에서 지상으로 전송된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당시 그 목포해경 경비정 한 척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도 47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 경비정이 9시 30분께 도착했고 예. 이 메시지가 10시 17분이었으니까. 네. 경비정이 도착했는데 그리고 거의 50분이 지났는데 살려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해경은 사고 초기 현장에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들을 긴급 대피시키거나 구조를 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검찰이 분석한 해경 도착 후 47분 세월호 상황입니다. 오전 9시 반 3층부터 시작하는 객실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객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판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배 기울기가 45도일 때였습니다. 검찰 판단은 이때 해경이 진입해서 들어가서 구조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15분 지난 9시 45분 상황입니다. 해경이 갑판에 올라서 구명 뗏목을 펼치려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자, 62도 기울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 기울기라면 뭐라도 잡고 이동할 수 있었을 텐데 해경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 이게 바로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톡이 전송된 10시 17분 이때는 108.1도로 기울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학생이 카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였다면은 또 카톡이 전송됐다면 구조 조치 미흡한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요. 세월호 침몰 당일 2차례나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의 사고 현장 투입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이에 해군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항 투입을 위한 3자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고 당시와 이후 수습 과정에서 촌각을 다투는 구조활동에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영함에 탑재돼서 시운전 중인 음파 탐지기, 수중 로봇 장비 같은 구조 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아니, 해군 참모총장은 세월호 구조작전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해군 측에서는 뭐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 해군 참모총장이 이 통영함의 현재 기술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은요, 민간 잠수사와 어선까지 총동원된 참사 현장에 1,600억을 쏟아부은 통영함은 가지 못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2차례나 긴급 지원 지시를 내렸음에도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해군이 해명을 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곧바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면서 예비 조치로서 통영함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아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유사시 아닙니까? 304명이 지금 사망 실종하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보다 더 긴급한 유사시는 도대체 뭡니까? 이 통영함 투입 지시를 하고 또 각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이 배경, 이것도 역시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진상규명의 여러 가지 그 안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해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 아침 9시 반 부산시 다대포동에 있는 해양경찰 특수구조단의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진도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하지요. 자, 구조대원 9명은 차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탄 뒤 다시 목포공항에서 헬기로 갈아탔습니다. 이유가 뭐냐? 전용 헬기가 없어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낮 1시 40분. 즉각 잠수를 했는데요. 세월호가 이미 깊이 침몰한 데다 물살이 거세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 특수구조단 SRU라고 하는데 해군 최정예입니다. 해경 내부에서조차 전용 헬기가 있었다면 도착 즉시 대안에 진입해서 인명을 구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경이 보유한 17개 헬기 가운데 이 해양경찰 특수구조단 전용은 없습니다. 해상안전에 예산을 잘 배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해경 예산 1조 572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안전, 구조와 관련된 해양 안전 확대에 쓴 돈은 1.6%인 167억입니다. 경비함정 도입 같은 해양 경비 역량 강화에 그 13배가 넘는 2,267억을 썼는데 말이죠. 게다가 해양경찰청, 제주청은요 166억을 들여서 신청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해양 안전에 167억을 썼는데 말이죠. 해양경찰청, 제주청 신청사 만드는데 166억을 들였습니다. 또 골프장 짓는데도 100억 원 넘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쨌든 해경이 1조 원 넘게 해년마다 예산을 쓰는데 이 해상 안전에 대해서는 불과 1.6%밖에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뿐 아닙니다. 군산대 노홀의 해양경찰학 교수는요, 한국해경은 단속과 수사에만 집중하고 해상 안전과 구조에 대해서는 예산, 의지, 인력이 모두 부족한 이른바 산무해경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일면에서 해경 뿌리부터 바꿔라. 이런 기획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해경의 역할을 재조정해서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등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경은 예방, 구조, 해양 경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성현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요, 해경 조직의 우선순위가 단속과 수사, 정보 쪽에 집중돼서 구조, 군안 관련 장비와 예산이 없는 게 문제다. 미국과 일본의 해경처럼 사법 권한은 일반 경찰에게 넘기고 해경은 구조, 군안, 영토 수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 교수는 해경이 육지에 근무하면서 수사권이라는 칼날 흔들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합수부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 있네요. 오늘 경향신문 3면에 실렸는데요. 수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발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차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가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조선일보는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탈북어머니회 같은 보수단체 회원 300명의 그 추모 집회를 주목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인 김복근 씨가 참여를 했는데요. 김복근 씨는 나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학년 6반 김동영 학생의 사촌형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예. 김동영 씨는 일부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서 당장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사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희생자를 이용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 동생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오늘 조선일보가 3면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조선일보는 그렇다면은 사촌 형의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부모님 말씀은 왜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딴 신문을 통해서 이 부모님의 목소리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일보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제 이번 주간으로 한 달이 됩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한결 같다는 것이 이제 한국일보 기사 내용인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안전대책 마련,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겁니다. 부실한 초동 조치 등 세월호 사고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라는 바를 나타내고 있는데 희생자 박모군의 어머니는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속 시원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퇴진 대신 대통령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유가족 김모 씨도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유족들의 또 엄마의 요구에 반하는 진상규명 작업 미진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정부는 그때는 유가족이 체념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유가족이나 행사 주최자의 진보정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색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이 유족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모 씨의 정의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유가족의 요구를 반정부 행위로 매도하는 그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죠. 이에 대해서 한 유가족은 자식을 잃은 슬픔마저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이들을 보면서 치가 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겨레 35면에 가보면 사설에 또 정치 선동론 타령인가라는 제목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안산에서 촛불 집회를 연 인터넷 모임 엄마의 노란 손수건 운영진에 대한 색깔 더 씌우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모임 공동대표인 정세경 씨가 통합진보당 안산시 단원구 지역위원회 당원이며 운영진에 전 민주노동당 시의원 후보자가 들어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요. 일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른바 불순한 이력을 지닌 이들이 추모를 내세워서 정치 선동을 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정세경 씨는 안산 반월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22년 동안 일해온 노동자라고 합니다. 지역 공동체 이웃이 희생된 참사를 애도하고 정부의 부실한 대처에 항의하는데 당적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건 자명합니다. 진보당 당원이거나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추모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고 보면 매번 정권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색깔론과 정치 선동론을 들고 나오는 쪽이야말로
같은 얼굴 아니냐라는 것이 한결의 질타입니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쏟아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엄마의 노란 손수건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적도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적도 없다. 모임 운영진에 어느 당에 그 당적이 있느니 하는 이런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다른 문제로는 비판할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가 궁색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치선동, 정치투쟁으로 몰아가는 기준도 매우 자의적이다. 보수 언론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따위의 구호를 문제 삼았는데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선동이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 추모 집회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려는 일련의 흐름은 국민에 대한 침묵의 강요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거야말로 불순하다. 오늘 한결의 사설 내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12면을 보니까 말이죠. 전남의 한 사립중학교 학생 15살인데 이 학생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서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교사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한국일보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세월호에서 승객을 구해내지 못한 해경과 정부, 언론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담임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담임교사는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막았다는 겁니다. 상부에서 학생과 교사가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시위를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부모님과 학교가 추궁당할 수 있다. 너 하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일보의 확인 결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학생이 시위나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적이 없다는 거지요. 또한 현행법상 학생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세월호 사고 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1인 시위를 준비했는데 부모님까지 피해를 본다고 해서 시위를 접었다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어른들 말만 믿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겪고도 기성세대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철없는 거는 정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공직자들의 부박한 언행이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미국은 단결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랐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진 원인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민경옥 대변인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서남수 교육부 장관 라면 먹은 사건에 대해서 라면에 계란 넣은 것도 아니고 라고 말을 해서 그야말로 입길에 올랐는데 말이죠.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청와대 면담 요구에 대해서 순수 유가족들의 요청이라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가족이 아닌 사람은 면담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유가족마저 순수한 사람, 불순한 사람으로 구분짓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입니다. 예. 어디 고위 공직자뿐입니까? 한겨레 15면을 가보면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공개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부인 김영명 씨 발언이 소개됩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서울 중랑구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월호 관련한 막내 아들 발언에 대해서 바른 소리 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는 하나 시기가 안 좋았다 라면서 아들의 발언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다 보니까 말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또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정몽준 예비후보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의 글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아내와 저 아들 모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 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 정몽준 예비후보의 부인 김영명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영등포 당협 사무실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경선 후보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비후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선관위에 공식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죠. 정몽준 의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요. 아직 정몽준 후보는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명 씨가 다니면서 이렇게 남편 선거운동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에서도 이 막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월 홍익대 광고 홍보대학원 겸임교수 이 사람도 지금 유가족을 폄훼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큰 파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KBS의 사과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밤을 지새운 세월호 유족들을 이 김호월 교수가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인가? 왜 유가족은 청와대 가서 시위하나? 유가족이 벼슬을 딴 것처럼 난리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라고 욕먹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족들이 청와대 앞 농성 과정에서 공개한 세월호 침몰 당시 내부 동영상도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세월호 유족에게는 국민 혈세를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 만약 지원금을 주려거든 안전사고로 죽은 전 국민 유가족에게 지원해야 마땅하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는 장례비 지원금 한 푼도 안 줬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김 교수 어머니는 노환으로 별세하셨네요 보니까. 예. 미개하다. 예. 국민이. 유족들도 미개하다 이런 발언이죠. 어느 후보의 캠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 양반이 경제민주화 반대 또 이 MBC와 관련해서 보수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성명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겨레 8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발생과 구조, 수습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숙한 대응과 혼란을 키운 당사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고 나라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마저 포기했기 때문인 거죠. 참사 발생 8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한 박근혜 대통령. 무슨 말을 했느냐. 아니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듭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때까지도 청와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청와대는 현재까지 참사 발생 직후에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고 초기부터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면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을 빼는데 급급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이걸 2번씩이나 밝혔죠. 무책임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은 서남수 장관의 응급치료 탁자에서 컵라면을 먹은 것과 관련해 계란을 넣은 것도 아니고 끓여 먹은 것도 아닌데 라면서 옹호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의 사과에 반발하는 유족들에게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청와대 내부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민경옥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했던 장기 정책도 부실했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 말고는 국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단 말이죠. 이런 와중에 규제 완화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과 비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 대통령도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 때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을 지시했는데 제때 지켜지지 않았다.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한스럽다. 많은 유언비어가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단 말이죠. 나빠진 여론 탓에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무한 책임을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다지 상처를 쓰다듬어 줄 만한 그런 무게감을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안산과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안산시
단원고 고잔동 문화광장,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준비한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해서 2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경찰 추산은 그보다 반도 안 되는 8천 명입니다. 서울에서도 주최 측 추산 5천 명, 경찰 추산 1,9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는데요. 오늘 17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촛불 집회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제주와 강원, 광주,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희생자 추모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다룬 서울신문 구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타오르는 붉은 촛불, 번져가는 노란 리본. 예. 자, 이건희 삼성 회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삼성서울병원의 말을 종합하면은 이건희 회장은 지난 토요일 밤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밤 10시 56분 집 근처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도착 직후 심장마비가 발생해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은 다음 일요일 새벽 0시 15분 기관지 삭관을 한 채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동일하게 삼성 서울병원을 놔두고 순천향 병원으로 향한 점을 주목하더군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 자, 위급한 상황은 풀렸다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설은 2년, 3년 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고 나라 밖에 체류가 길어지면서 불거져 나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후계 구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오늘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제 아들이 동영상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 내 동생 어떡하지 했던 2학년 4반 7번 김동혁의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 내 동생 어떡하지? 저도 방송에서 제 아들이 그랬듯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동혁아, 2년 전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너희 아빠를 통해 너와 내 동생을 만나 단조롭고 조용하던 엄마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 외롭고 기댈 가족이 많지 않았던 너에게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이 생기고 든든한 형이 생겨서 너는 아주 뿌듯해하며 우리 가족 모두는 표정부터 달라졌었지. 친구도 많이 없어서 집에만 있던 너가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지원 아래 단원고 착한 친구들을 사귀고 만화 그리기를 하며 친구들과의 수다를 엄마에게 전해줄 때 아빠는 늘 너를 응원하며 진짜 행복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어.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에 너가 갈아입을 옷을 걱정하며 중도로 떠났던 엄마와 아빠. 하지만 3일 밤낮을 기도만 하던 너의 착한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의 희망보다는 너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행복함과 진도체육관을 동분서주했었어.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절차와 날씨와 기술로 지체하는 구조체계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빠의 마음이었어. 23일 새벽
우리와 함께 나타난 너의 시신을 보며 엄마와 아빠는 또다시 비통하고 그 순간에도 널 찾은 것이 아직 찾지 못한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했단다. 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말했던 아빠는 입을 찢고 싶은 분노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자는 듯이 이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 아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구조를 믿고 기다렸던 순수했던 너와 그 많은 친구들에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겠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라고 마지막 영상으로 남긴 천사 같은 내 아들아, 너무 고맙다. 너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앞으로 평생 단원고 2학년 4반 7번 김동혁의 엄마로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용접공으로 20년 전을 묵묵히 살아온 착한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던 너. 동혁아,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힘을 좀 내줄래? 마지막 한 명까지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든 엄마 아빠한테 돌아와주길 너희들이 좀 도와줘. 동혁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묵묵히 일터에서 소시민으로 살아왔던 너와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희생이 제발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내 동생이, 그리고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행 다니고 마음 놓고 내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멀리서 응원해 주길 바래. 내 아들 김동혁, 너가 가장 힘든 시간에 너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너가 걱정했던 너의 여동생, 너의 착한 아빠, 꼭 이 새엄마가 지켜줄게. 동혁아,